아, 예, 예. 갑자기 멈춰가지고, 예, 바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귀납 논증을 연역 논증 평가하듯이 꼭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역 논증을 분별할 때는 이 논증 형식, 또 논증 형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논증 형식이 뭐지? 또 이렇게. 아, 이거 있잖아, 이거. P이면 Q이다. 논증 형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P이면 Q이다. 근데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런 게 이제 논증 형식이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논증의 특정한 내용과 상관없이 이런 형태로 논증이 표시가 될 수 있다면은 이 논증은 이 논증 형식에 따라서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연역 논증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타당한 형식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것이 연역 논증이냐 아니냐를 또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귀납과 달리, 예. 그래서 연역과 귀납을 구분을 할 때는 이렇게 전제와 결론의 관계, 그 다음에 특히 연역은 이 논증 형식이 맞느냐, 논증 형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면은 타당한 논증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타당한 논증 형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특히 논증 형식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P면 Q이다. 근데 P 따라서 Q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요게 없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는데, 지문의 어떤 논증 형식이 이 P가 없어요. P가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P가 없는데 마치 이제 P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연역 논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라고 해야지만이 이게 연역 논증이 되는데 이 P가 없어.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뭡니까? 그냥 P이면 Q이다 따라서 Q이다 이런 식의 논증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연역 논증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타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그 파일을 보시면은 재밌는 게 귀납적 일반화라는 것은 관찰 사실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쭉쭉 이어지죠.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A라는 어떤 대상이 A이고 그리고 B이다. 근데 B라는 대상도 여전히 A이고 그리고 B이다. C라는 대상도 여전히 A이고 B이다. 이렇게 계속 특수한 사례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냐면은 아, 그러면은 이렇게 일반화한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대상이 A라면은 항상 그 대상은 B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관찰하는 사실들은 다 그냥 그리고죠, 그리고. 예.
맞잖아요. 그냥 A라는 대상이 A이고 그리고 B이다. 또 보니까 B라는 대상이 A이고 B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사실들은 다 그냥 그리고로 표현이 되지만 이러한 것들을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대상이 뭐든 상관없이 X가 A라면 A이면 B이다라고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조건문이 일반화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 조건문은 일종의 전칭 명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A는 B이다 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일반화죠. 이런 특수한 사례들로부터 이러한 일반적인 모든 A는 B이다 라는 일반적인 명제를 추론해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귀납적 일반화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는 건 다 그리고죠,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조건문을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일반화의 어떤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레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일반화의 발레가 뭐겠어요, 결국은? 예, 시간 남았네요. 예, 좀 하면 되겠습니다. 발레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러한 일반화의 발레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A이고 그리고 B이다라는 건데 이거의 발레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가 아니다. 요게 발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A라면은 그것이 항상 B라는 어떤 속성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발레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X가 A일 때라도 B가 아닌 그러한 경우가 존재를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 명제 모든 A는 B라는 명제에 대한 하나의 발레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것의 발레가 X가 A라면 항상 X는 B다라는 것의 발레가 A는 X라면 X는 B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발레라는 것은 요게 아니고 요거라는 거죠. 요거.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밑에 명제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밑에 명제의 실질적인 의미는 만약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면은 이 말은 뭐예요? X라는 대상이 A일 때는 항상 not B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X라는 게 A이고 그리고 B가 아니더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X라는 대상이 A이고 A일 때는 역시 B가 아니더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B가 되고 어떤 C라는 대상이 A일 때 그리고 B가 아니더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수한 사례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 X가 A일 때는 항상 B가 아니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발레는 뭐가 되겠어요? 예, 이거에 대한 발레는. 이거에 대한 발레는 오히려 뭡니까? x가 a일 때, 그리고 b인 x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x가 a일 때는 항상 x가 b이더라 라는 것의 발레가, x가 a일 때는 항상 b가 아니더라, 이게 발레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에 대한 발레는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x가 a일 때 항상 b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발레는 x가 a일 때 b가 아닌 경우가 있으면은 이게 발레가 되겠죠. 예. 거꾸로 이것에 대한 발레는 뭐겠어요? 이것에 대한 발레는 오히려 이렇게 되겠죠. x가 a일 때 오히려 b인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면은 이게 발레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발레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발레가 뭔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반화의 경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레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일반화의 경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것이 발레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귀납적 일반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은 전체 집합이죠. 예. 그 다음에 모집합에서 뽑은 게 우리가 이제 그, 그 샘플이라고 하죠. 예. 요거 표본이라고 하는데, 샘플을. 그러면 요거 표본은 요렇게 모집단에 소속되는 게 이제 포함되는 집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대 학생을 모집단으로 삼았다면은, 그러면 경북대 학생의 어떤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면 경북대 학생을 전체를 다 알려니까, 만약에 경북대 학생이 한 9,500명 정도 된다. 9,500명을 다 어떤 조사를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표본을 이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본을 뽑는 것 자체, 그러니까 뽑는 행위, 이러한 표본을 정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표집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나오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가 표집인 거고, 그 일반화는 결국은 이제 표본을 통해서 이 모집단의 그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추론하는 게 바로 일반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표집은 표본을 만드는 행위를 뜻하고, 모집단은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그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고, 표본은 이제 모집단에서 뽑은
부분적으로 뽑은 이 부분 집합을 뜻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사실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개념을 꼭 알아둬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우리 여기 파일에도 나오는데 하나는 표본 크기의 충분성이고 두 번째는 표본의 대표성이죠. 그러니까 표본 크기의 충분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표본의 대표성이죠. 이 두 개념은 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논비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어떤 그 평균적인 성적이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10명만 조사했다. 아니면 우리가 전체 경북대 9,500명 학생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대한 그 어떤 평균적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샘플로 10명만 뽑았다. 10명만 딱 집어서 그 사람들의 성적을 알아보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뭡니까? 이게 충분하지가 않은 거죠. 표본 크기가 너무 적은 거지.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런 오류도 자주 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대표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이 표본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경북대학생의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어떤 평균적인 실력 점수를 알고자 하는데 유달리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잘하는 학생 100명, 그러니까 이 100명은 시험을 치면은 무조건 90점 이상 나온다 라고 합시다. 근데 하여튼 그것이 뭐 우연으로 뽑았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뽑았든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이어서 하면 되는데 하여튼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연으로 뽑았든 그 의도적으로 뽑았든 그 90점 이상 되는 사람 100명만 뽑아서 성적을 추출하면 당연히 뭐 경북대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가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평균 점수가 90점이 나와버리니까 이것은 뭡니까? 대표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니라 표장됐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표집을 할 때는 반드시 최소한 적어도 충분성과 대표성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뭡니까? 이 표집의 어떤 개연성, 그럴듯함, 이게 얼만큼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거는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왔다시피 대표성 있는 사례가 많아지면 결론이 강화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충분성이나 대표성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러한 어떤 일반화의 결론이 약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